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이 FOMC를 통해 양적 긴축, QT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이백을 실시한 건 22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시장에서 시장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일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를 통해 3월 구인 건수가 약 8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이후 근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자발적 감산 연장 가능성이 보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산유국 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펙 플러스는 6월 1일 비엔나에서 열릴 회의를 통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둔화되고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틀간의 FOMC 이후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기자회견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편 국제유가는 주간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7주 만에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에 방향성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6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와 동일한 20만 8천으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무역 수지 적자가 694억 달러로 2월 대비 1억 달러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2,576억 달러, 수입은 3,270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53억 달러, 54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미국 1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예측치를 상회한 4.7%로 지난해 4분기 수치인 0.4% 대비 1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내일 21시 30분에는 미국의 4월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따뜻한 5월의 첫 거래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뵙는 해왕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FOMC 회의 이후에 와서 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적인 이제 딜레이 신호, 금리 인하에 대한 딜레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어떤 측면이 유리한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충분히 도움되시는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FOMC 이후에 지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정말 각가지의 해석들이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1시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소화하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앞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에 1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발표 후에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폭이 좀 깊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완만하게 상승폭을 좀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0.45% 빨간불 켜주면서 17,5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방향성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오늘의 FOMC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했던 대로 이번 FOMC는 만장일치를 보여주면서 작년 9월부터 6번째 연속으로 5.25에서 5.5%의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CNBC 기사를 토대로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명문에는 최근 몇 달 동안 연준의 목표인 2%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Fed is not getting greater confidence on inflation so far this year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에 다다르는데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 건데요. 예상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밑에 보시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unlikely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의 긴축적인 수준은 분명하다면서 연준의 다음 행보가 금리 인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는데요. 현재의 금리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유지할지가 초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작년과 비교해 더 나은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강력한 노동시장만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시장이 크게 약화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월부터는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관련된 영어 헤드라인 살펴보시면요. Shrink our balance to be smooth라고 말하면서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입니다. 큐티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MBS 등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매입하지 않고 연준의 장부에서 털어내는 방식의 통화 긴축 정책의 도구로 이번 결정으로 유동성 확대는 아니지만 긴축 속도의 완화를 뜻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은 Powell downplays stagflation concern이라고 말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면서 역시나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성장률이 3%대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도 3%대 이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여전히 성장세는 강력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날 파월은 매파와 비둘기 발언을 섞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FOMC가 오늘 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진전은 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시장의 불안감을 지울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인상 부분은 저는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다는 주의고 지금 인하에 대한 시기만 딜레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뭐 패드워치 보더라도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전혀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완강하게 이제 파월이 인상에 대한 부분은 선을 긋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더 딜레이. 이제 물가랑 고용 가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멘트. 이걸로 계속 딜레이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간을 좀 당분간은 확신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실제 인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대한 여부만 좀 측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유동성을 부여하는 어떤 금리 고착화 이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계속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죠. 영래포에 대한 부분을 자금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아직도 그 유동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해요. 네,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막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단순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은 안 돼. 이 정도만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렵죠? 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우리가 작년에는 3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이제 6월 다가오니까 또 6월은 또 안 된다고 하고 네. 또 9월 되면 또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목적성 언제 할 거냐라는 집중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연말로 보고 있어요. 선거 전에 좀 하기 힘들겠다. 근데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사실 물가 부분보다는 고용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물가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네. 사실 물가가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이번에 물가가 약반등하긴 했지만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좀 이제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고용 지표는 이제 변수가 굉장히 커요. 물가 대비해 갖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고용을 좀 더 집중하자. 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CPI 발표가 계속 네. 있겠죠. 근데 CPI보다는 이제 월 초에 있는 비농업 고용 지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오늘 연준이 얘기 계속 할 거니까 다음 질문 보고 또 다른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 이슈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왔는데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파월 의장도 고용과 물가 지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무게 중심이 고용 지표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노동시장의 둔화세로 돌아서게 될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가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동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뭐 고용이 좋게 나오면은 유리하겠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시청자분들 조금 양해를 살짝 구하고 네. 철저한 주관적인 예. 이게 금리라는 게 제가 이제 자료를 이게 찾다가 못 찾았어요. 사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어떤 학술적인 데이터를 써요. 매트릭스. 근데 그 매트릭스 상 안에 들어오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지금 맞아요. 원래 여태까지 이론 하에 그거를 작년까지 이제 페드가 내밀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이나 이제 물가 수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해도 돼요. 근데 네. 왜 자꾸 미룰까요? 그러게요. 이번에는 또 고용 지표를 또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네. 다시 좀 미루는 느낌을 풍기고 있는데. 사실 올해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거 염두하는 경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또 외쳤잖아요. 외쳐야죠. 왜냐면은 세계 네. 이제 중앙은행이잖아요. 음. 당연히 안 한다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네, 당연히 그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충분히 이제 매트리스 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내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에서 계속 딜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월까지는 좀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우리 11월이죠? 네. 선거가, 미국 선거가.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내보낼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데 사실 모든 금리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추는 거는 시장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금리 인하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러면 조정과 상승에 대한 반복,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은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거 계속 여기 와서 이제 해선시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미증시가 지금 이제 우리 최고치가 이제 18,000, 19,000 가까이 갔었는데 네. 저는 2만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왜냐? 거품이 껴야 되거든요. 더. 시장에 대한 거품이 끼는 단계. 항상 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근데 이번 페드의 FOMC 회의는 별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이제 QT 관련해서 이거 축소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시장에 굉장히 미비한 효과고 어쨌든 시장 모두가 예상한 분위기 자체를 내포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오히려 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시장 무너질 거야. 저는 이거 굉장히 모순이에요. 금리 딜레이 한다고 시장 무너질 거야?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예.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인상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맞다고 하면요, 시장에서 역행하는 거예요. 다수의 자금이 생각하는 흐름이랑 똑같이 가야 돼요. 웬만하면은.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에 사실 상승을 하긴 했어요. 화면 보면서 좀 얘기하시죠. 네. 자, 물가가 약반등하긴 했어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 네모칸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근데 과연 파월이 우려할 만한 물가에 대한 상승이었냐 이거예요. 그만큼 딜레이 할 만한. 아니라는 거예요. 매트리스 상에서도 나와요. 네, 나중에 노란톡에 돌아오신다면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매트리스를 설명할게요. 미국이 왜 금리 결정을 이 매트리스 구조상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나와요. 근데 딜레이 하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근데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너무 다분해요. 상황 자체가. 정황상. 그러면 시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미루려고 약간 좀 하고 있다. 네. 오히려 진짜 파월이 옆에 있다면 좀 대놓고 옆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정치 성향 맞지 않냐. 100분 토론하면서. 네. 뭐 이 서울경제 보면 오겠죠. 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는 저는 12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정황으로 봐서는 6월까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럼 9월이냐 12월이냐라고 봤을 때 선거 이후가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상승에 대한 기간 자체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기반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FOMC 결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집중을 했을 그런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P모건에서는 연준이 양적 긴축 규모를 또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서 금리 인하 전망 오히려 높이는 행보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QT 속도 완화는 연준에게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QT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자산 축소잖아요. 네. 연준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시청자분들 굉장히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산이 진짜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게 양이 얼마나 되냐면은 거의 이제 잠깐만요. 실시간 우리 화면을 한번 보죠. 네. 네, 지금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 QT 속도 완화에 대해서 우리 마서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SS이라고 써 있죠. 시청자분들 확인을 한번 같이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에셋이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여러분들. 그러면 토탈 에셋은 뭐예요? 연준이 가진 총 자산이에요. 그럼 QT는 뭐냐면은 이 자산 축소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연준이 우리가 이제 2008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리먼 브라더스가 딱 발생을 했어요.
아시죠? 그러면서 연준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달러를 찍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개가 있어요. 달러를 찍어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에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국채랑 MBS 채권. 네. 그 토탈적인 여기 막 회사채도 껴있고 일부 껴있어요. 아주. 크게 MBS랑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BS는 뭐예요? 예, 우리 부동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저당권. 우리 등기부 등본 보면 근저당권 막 있잖아요. 그거 나라에 사들인 거예요. 연준에서 막. 이렇게 뭉탱이로 뭉쳐가지고 싸게.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쌓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2008년부터. 보이시죠? 올라가다가 근데 여기서 팬데믹 또 터졌어. 또 자산 축소하는 과정 내에서 팬데믹 또 터졌어요. 근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사들였어요 이때. 여러분들. 여러분 이 2008년 대비해 갖고 팬데믹에 산 양이 훨씬 많죠. 네.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올라간 양하고 이거 올라간 양하고. 자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연준이 벌이고 있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너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미국 부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연준에 대한 자산으로 잡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정부의 부채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연준하고 이제 정부랑은 이제 독립된 기관이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고 노는 거예요. 사실상 구조가 웃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네. 세계 긴축 통화니까 달러가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상황이.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오래 상단에 유지하면 안 되니까 이 자산을 좀 이제 시장이 안정됐다 평가하면 축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때처럼 축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QT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는 결국 이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겠다. 자, 근데 여기 특징이 있네요.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네. 우리가 23년도부터 상승을 했잖아요. 예. 자, 앞으로 시장 상승도 이렇게 완만하게 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좀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왔죠. 조정 뒤 완만하게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더 딥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결국 기울기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좀 급하게 올라왔다면은 좀 완만하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12월까지 딜레이 할수록. 그러면은 조정 뒤 상승에 대한 반복에 대한 형태 자체가 다소 완만한 기울기로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내포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좀 유지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제가 오늘 근거를 이걸 다 내밀면서 하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어렵고 네. 하나하나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토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QT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조금에 대한 변경은 했지만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바꿀 만한 어떤 이슈는 아니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QT의 감속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연준의 자산 상황을 토대로 현재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조금은 앞으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 살펴봐 주셨는데요. 마지막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말이 막 들끓었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또 시장에는 좀 상승 촉매제로 작용을 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입장 마스터님께서도 이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파월 의장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에 무너. 네. 스태그플레이션 맞다 이러면 시장 뒤집어져요. 네. 근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좀 안정화 구간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전만큼 안정세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무너지는 구조도 조만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 무너지는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게 왜냐면 언제 무너진대 대체. 그래서 시장 위기래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이거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화면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시장이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그때.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 시장이 여기 회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회색 바. 자, 여기가 시장이 무너진 구간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요. 자,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연준. 보이시죠? 지금 우리 연준 5.25에서 5.5%죠. 네. 예, 지금 5.33 가리키고 있죠. 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준 금리가. 자, 근데 좀 더 확대를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자, 금리 인하하고 무너져요. 오. 보이시죠? 자, 좀 더 다른 화면을 볼게요. 네. 자, 이 구간도 똑같아요.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하고 무너져요. 시장. 자, 여기 보이시죠? 금리 인하하고 무너지죠. 자, 금리 인하하고 무너지죠. 자, 여러분들 3번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요, 굉장히 간단해야 돼요. 시장을 바라보는 이론 자체가. 3번이 그랬어요. 최근 30년 동안. 네. 자, 여기도 볼게요. 금리 인하하고 무너지죠, 시장. 최근 30년 동안, 30년 네. 넘었어요. 연속 4번이에요.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돌죠, 네. 여러분들. 어. 근데요, 네. 자, 굉장히 추상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근거를 나중에 꺼내보겠지만, 근데 금리 인하를 네. 선거 전에 해봐요. 아, 그럼 증시가 무너지니까 지금의 이 바이든의 입장에서 좀 불리하게. 누구든 불리하겠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미룰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동이 없는 달이 되게 많았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내년 내년으로. 초로 남길 수 있죠. 아. 그때 상황을 봐야겠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바로 무너지는 경우보다 조금 이제 있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네. 서두를 필요성은 저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 시그널이 모든 거를 다 비추니까.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확률학이에요. 지금부터는 확률학. 최근 4번이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도 뭐 다를까라는 확률. 지금 다를 수 있어. 저는 그게 더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근데 선거 전에 시장을 무너뜨릴 이유 자체는 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파월 입장에서. 연준은 어떤 기관이에요? 이걸 한번 일단 정의를 내려봅시다. 네, 여러분들. 중앙은행이란 세계 중앙은행이란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예요. 네. 모를까요, 이걸? 그렇죠. 근데 항상 이게 똑같은 위치상 있잖아요. 이 네. 네모칸. 이때 네.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 고점 계속 깨요. 아.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깨요. 그러면 그 고점이 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토대로 한다면 2만 포인트 넘어서는 거죠. 이거 쉽게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은 무슨 시기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 버블을 즐겨라. 그냥 아. 버블 즐기세요. 예.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음. 딜레이 할수록. 예. 즐겨도 되잖아요. 예. 딱 이제 금리 인하 신호 내보내면 딱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나는 다시 이제 무너지면 다시 또 그때 무너졌을 때 시장이 위험해서 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도 되고 나는 그때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 현금 확보를 계속적으로 해놔야지 라고 생각해도 되고 괜찮고. 예. 굉장히 이론은 단순하지만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역사에 대한 인문학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100세 안으로 축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역사는 반복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패턴으로. 그 구조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여기 뭐 많으신 시청자분들이 막 20, 30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메모리즘을 살펴봐야 돼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런 게 펼쳐졌구나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하겠대. 가능성은 높잖아요. 지금 우리 패드워치 한번 볼까요? 네. 시청자분들이랑. 자, 화면 좀 볼게요. 잠시만요. 자, 패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12월에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네요. 지금 일단 현 상황에서 오늘자로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일단 12월이에요. 자, 그리고 11월도 포함하네요. 지금 일단은 이제 9월이 긴가민가 하죠. 11월 초에 이제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월에 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은 거예요. 현재 상황은. 선거 뒤로 지금 많은 이제 패드워치는 뭐예요? 많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수가 이쪽을 방향을 보고 있다. 일단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 패드워치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과제예요. 모든 근거는 다 나왔고 트레이딩에 대한 과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따 미증시 차트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오늘 봤던 내용 자체 좀 집중하시고 제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거는 지금 프레드 사이트 보시면은 여기 파퓰러 시리즈 있죠. 자, 여러분들 언론보다는 지금 다수의 사람이 어디 집중하고 있나 이걸 계속 챙겨봐야 돼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 다수가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있냐. 자, 영어로 돼서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물가, 그죠? 영래포, 그리고 금리, 그죠? 30년 모기지 금리, 그리고 장단기.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구조적인 이해가 생겨요. 굉장히 쉽죠?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안 보는 버릇을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한 난 관심 없어. 그래서 시장 올라 안 올라.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왜냐? 어차피 또 실수할 거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일단 차트 보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풀어드리겠지만은 네. 이 다수가 생각하는 흐름을 똑같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다수의 자금이 생각하는. 지금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게 뭐예요? 최근에? 물가. 그죠? 물가. 이거 어떻게 봐요? 회왕님? 기울기만 판단하는 거예요. 기울기만. 기울기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구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그죠? 자, 갑자기 그 MBS죠. 30년 모기지 금리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대출 이자. 모기지 어려울 거 없어요. 모기지 금리 이러면 뭐예요? 대출 금리 이거예요. 대출 금리 굉장히 쉽죠. 네. 30년짜리. 우리나라 그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무슨 초장기 50년짜리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네. 미국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실패한 정책 왜 따라하냐 이거야. 그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재밌어요.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0년 동안 이제 대출 갚는데 그 금리 보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네. 그죠? 이건 기준금리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크게 볼 거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시도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미증시를 보게 된다면은 그 다음 코스피가 보여요. 그 다음. 왜냐면 따라가니까. 근데 최근에 안 따라가죠. 네. 한국 시장 더 큰일 났죠. 왜냐, 딜레이 한대. 외국인 돈 더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전에는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견해는 그대로 가져가도 그쵸. 될까요? 미증시는 계속 올라가지만 코스피는 빡세요, 그냥. 그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 같이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드실 거예요. 힘든데 이해는 해야죠.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지진부진하냐? 왜 이렇게 증시가 재미없지? 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제가 1년 반,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안 돼. 힘들어. 미증시는 돼요. 근데 결과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는데. 바뀐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증시를 위한 길은 뭐예요? 한국은행 금리 올리는 거예요. 이 스프레드 폭을 줄여버리면 그만이니까. 금리 올리면 시장이 좋다니까요. 코스피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근데 올릴 수가 없죠. 한국은행은. 네. 예. 재밌어요. 이래서 경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판단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투자에 있어서 제일 간단한 건 그거예요. 선점이에요. 앞으로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사두면 돼요. 공급은 없어야 돼요. 그죠? 사두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수요가 밀려 들어올 때 그때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증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판단할 줄 알고 이 객관적인 어제 FOMC 같은 자료가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크게 변경은 없네. 아, 이런 부분 딜리됐구나. 아, 좀 더 이제 증시에 대한 상승 기간 모멘텀이 좀 더 길어지는 효과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해서 결론에 도출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이슈 풀어보고 왔습니다. 전망을 뉴스로도 예측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현 시장의 위치 그리고 다수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또 수익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들은 또 구체적인 전략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 바로 오늘의 단타 전략으로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빨간불을 또 켜고 있어요. 어떻게 좀 타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조만간 좀 좋은 자리가 한번 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사실 이제 파월 이제 연설 때문에 좀 다소 시장이 주춤거리죠. 그죠? 네. 시장 주춤거려요. 근데 여기 뭐 코인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은 코인은 어차피 그 ETF 승인 난 다음에 이 증시 따라가요. 같은 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냥 위험 자산을 들어오면 증시랑 코인이랑 같은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증시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한다면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좀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지금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들? 라고 했을 때 유동성 장이요 라고 얘기 나와야 돼요. 왜냐?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왜 돈을 안 찍어내는데 일전에 찍었던 돈이 잠깐 딴 데 갔다 들어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시 시장으로. 그게 유동성 장이랑 똑같은 효과라고.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때 왜 올랐어요? 시장? 달러 찍어서요. 그 돈이요. 잠깐 이 긴축할 때요. 딴 데 잠깐 샜었어. 다른 데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금리 고차, 이 고점 딱 멈추니까 다시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영래포라고 했죠.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화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영래포예요. 자, 우리 2002 여기 긴축하니까 갑자기 영래포 잔액이 싹 올라가. 왜 그래요? 돈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연준에 돈이 다시 몰리는 거야. 왜냐? 머니마켓 펀드 시장보다 이게 더 돈이 되거든. 긴축한다니까 확 겁이 나갖고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금리 고착화 딱 됐어. 잔액이 빠지면서 시장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근데 이 기간에 대한 텀을 볼게요. 지금 거의 50만이죠. 보시면 50만. 자, 100만. 100만이 어디예요? 100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11월 기준으로 100만이었는데 지금 50만이다. 우리 몇 월 지났죠? 6개월 지났죠. 그럼 6개월 동안 더 오를 수 있다는 증거야. 잔액 0까지. 그죠? 이 계산, 왜냐면 기울기를 측정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멘텀을. 굉장히 간단하죠.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이 기울기 자체가 50만이야. 100만. 6개월 걸렸어. 이거 더 0까지 빠지려면 앞으로 6개월 남았어. 지금 몇 월이죠? 그럼 10월까지는 상승할 수 있네. 그죠? 네. 회장님, 그럼 12월에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2개월은 조정 들어갈 수 있잖아. 6개월은 오르고 2개월은 조정 들어갈 수 있다고. 그 가정을 열어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상승은 계속 하겠지만 왜냐? 돈이 들어오니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빵 될 때까지. 왜냐? 원래 빵이었어, 이거. 이 돈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도 돈이 안 되니까 영래포 시장에 들어가 있던 거야.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있냐 이거야. 없어요. 이거 봐봐요. 없잖아. 되게 특이한 시장이죠.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그럼 이거 0 될 때까지는 시장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왜 이런 거를 확인 안 하냐 이거야. 굉장히 중요한데. 차트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if 이제 가설이에요. 지금부터는 6개월 동안 시장 상승할 수 있다. 2개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은 유동성 장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난 유동성 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2020년 때 경험 있잖아. 돈 찍어내고 들어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기준선만 타면은 그냥 알아서 상승하네. 여러분 지금 그러면 기준선 탔나요? 기준선 뚫었어요? 밑으로? 안 뚫었어요.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이건 조정일 뿐이다 라고 가능성 열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제일 간단해요. 그럼 지금 기준선 위치값이 몇이냐 이거야. 자, 주봉상 기준입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어때요? 16,923.5. 근데 이거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했죠? 계속 바뀌어요. 매일 체크해야 돼. 그럼 17,000까지는 일단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겠다 이러니까 매도예요. 아직까진. 이해하시겠죠? 이게 깨지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걸 깨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앞으로 미증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거야 라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나는 밑에서부터 샀어. 네. 그럼 이때 불타. 이게 1번. 그죠? 근데 2번은 뭐냐? 나는 그럼 새로 추가로 진입을 하고 싶어. 근데 수익률은 낮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 상승 대비해갖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더 오를 힘은 남아있다 이거야. 충분히. 그 근거가 아까 영래포에 있는 돈이니까 더 들어와야 돼요. 아직.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준에서 밟고 올라갈 거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덤비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네. 덤벼도 여기서 싸워 이거예요. 여기서 싸워. 계속 타고 올라갈 거니까 유동성장에선 17,000이다. 그냥 지금상 계속 체크하면 돼요. 그때 매집하면 돼요. 다시. 근데 비중 자체를 이제는 상승이 많이 올라가니까 금융 비중을 최소화시키는 구간에서 첫 진입은 만약 불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과감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두 가지 경우도 아니겠죠? 그 포트에 대한 비중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산에 대한 총액 대비해 갖고. 자, 그러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그죠? 조정이죠. 이건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이다라고서 가능성 열어야죠. 왜냐? 자, 지금 우리가 차트 보기 전에 먼저 본 행동이 뭐예요? 패드 먼저 읽었지. 네. 그죠? 영래포 잔액 봤지. 그죠? 시장에 대한 무너지는 위치값도 판단했지. 그다음 차트 보는 거예요. 우리 봐봐요. 우리 항상 이제 차트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장이 차트 보니까 차트부터 봐. 네. 어제 FMC 회의 한지도 몰라. 진짜예요. 얼마요? 아니요, 많아요.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더하기 빼기 안 하고 그냥 미적분하는 친구들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왜냐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실제로요.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을 잘 만났는데 선생님 오. 하는 게 뭐냐면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중학교 걸 시키더라고. 근데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심화예요. 차트는. 이제 트레이딩에서 차트는요 심화 과정이에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기초가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과연 심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 판단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가정을 여는 거예요. 뭐 풀 수는 있겠죠. 다 풀어요. 근데 이제 안 뚫려요. 그 다음부터 진화가 안 돼요. 성장도 안 되고. 저는 트레이딩 똑같다고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러 미증시 봐요? 미증시 상황 패드 왜 봐요? 코스피도 판단해야 되잖아. 만약에 여러분들 금리 인하 그냥 6월에 할래 라고 패드가 외쳤다면 네. 그래 코스피도 이제는 현금화 시켜야겠다라는 가능성이 열 수 있잖아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미증시를 보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미증시 재밌어요. 보면은. 오늘 미증시 얘기하다 다 가겠네. 시간이.
그래도 그만큼 또 중요한 날이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마스터님께서 다 분석을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숲을 보고 나서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계속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숲을 굉장히 넓게 바라보고 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전략, 자리값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시장에 대한 하락 위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하락 17,000까지. 근데 한 번은 최저점까지 한 번 있어요. 이제 쌍바닥에 대한 구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오늘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관망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일단은 17,000에 대한 지지 여부 측정한 다음에 그다음 매수 넣는 게 편해요. 이거 오늘 하루에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어제 어차피 실망스러운 발언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유효할 거예요. 근데 많은 하락을 일으킬 만한 효과는 아니다. 17,000까지는 시장 하락을 오늘은 밟을 수 있다. 오늘 내일 밟을 수 있어요. 오늘 내일까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장 하락할 때 이렇게 이제 스팬 밑에 위치 값에서 놀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봐야겠죠. 예, 지금 아직 밑에 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 전환에 대한 분위기는 오늘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17,000 닫고 그 다음부터 매수.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17,000까지 충분히 닿을 수 있다. 이런 부분만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오늘 하루는요, 이 FOMC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왔고요. 또 그 이후에 차트 분석까지 샅샅이 또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 시그널을 딱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인 전략도 함께 챙겨주셨기 때문에 마스터님과 이러한 시장들, 불안한 시장들 혼자 견뎌내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좀 든든한 버팀목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스터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 이슈입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와 고용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만 미국 역사상 금리 인하 후 항상 시장의 붕괴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나 통화정책 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연준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견해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국내 증시도 살펴봤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2%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이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금리 인하가 아닌 유동성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연말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고 나스닥 선물은 2만 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